그 선비들의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이 여행이란 말이 조선 시대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행이란 말은 근대에 와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 여행에 맞는 말은 그 논인단 뜻의 유자 한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의 개념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랑이라든가 방랑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초기에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시대의 비판적이고 또 반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전국을 유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유의 개념을 우리가 방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의 여행과 가장 부합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람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유람 가운데서도 산수유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학으로 할 때의 유자의 개념입니다. 이 유학은 요즘에도 사용되는 말인데 그 유자에는 공부하고 또는 배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유에는 그 장자에서 말한 그 소요유라는 편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에는 사색하고 건의는 그런 어떤 사상적, 철학적인, 형이삭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에는 우리가 공자가 말한 바 예술에서 논인다 할 때의 유자입니다. 이 유자는 연이 오늘날 말하면 문학 예술과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다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독서와 학문 그리고 문학 예술이 어우러진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는 국토 산하에 대해서 많은 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유람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유람에 담았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바대로 그 조선 시대의 그 유람을 대표하는 것은 아마 산수입니다. 산수 유람입니다. 또는 산천 유람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그 산수는 기본적으로 그 산과 물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완상은 어떤 산수의 어떤 위대한 점을 보고 어떤 외경과 어떤 숭배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행하면 산수 유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여행에서 산수 유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행길이라 해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는 연행사로서 또는 일본에는 통신사로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고 고급 관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해외 출장이라든가 같은 어떻든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이 사행길에 올라서 그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 문물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남긴 많은 기록은 오늘날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문물교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그 여행 중에서는 유배, 기양의 그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유배 가는 경우 물론 뭐 대역 제인이라든가 또는 파렴치한 이러한 제인의 경우는 그 뭐 유배 자체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또는 뭐 당정에 희생된 그런 분들이 유배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명종 때에 묵제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주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20년 동안 기양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배를 하는 중에서도 인근의 수령이라든가 또는 그 경상감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합천 해인사를 유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어떤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간청해서 잔치를 벌일 경우에는 기생이 거기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종을 들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아마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부인으로부터 추궁을 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유배 가운데서도 어떤 낭만적인 그런 멋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배의 인물로서는 그 김진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종대에 그 이조 판서의 어떤 비리를 탄핵하다가 그 길로 저 함경북도 명천에 기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북천가라든가 북천록은 우리 국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그 기록에 보면은 군산월이라는 기생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하는 그런 낭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여행 중에서 하나는 가거길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울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가거 시험을 치는 길입니다. 물론 가거라는 것이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시라든가 또는 문과의 큰 시험의 경우는 서울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서울의 어떤 문물을 보고 그걸 통해서 시골과 어떤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비교하는 어떤 자신의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행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저 호남의 그 해남에서 북부 지역의 안동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물론 와서 공부할 때는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오가는 길에 명성지를 들러서 또는 유명한 어떤 사찰을 들러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여행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산수 유람을 왜 하는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수가 주는 것은 첫째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산수를 보고 그걸 감상하고 품평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이 산수에서 어떤 문학 수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통 문학 이론 가운데서 문기론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문장이란 기운에 의해서 좌우된다. 기운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운을 길러야 하는데 그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아주 명산대천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호연한 기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치의 감상 품평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답사와 같은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입니다. 물론 이러한 답사에는 산에 가면은 사찰이 있고 대부분의 천년 사찰입니다. 거기에는 그 전대에 내려왔던 많은 그 인물들의 유적이라든가 유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행을 떠날 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떤 지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떤 그 심신을 수양하고 성정을 도야한 한 방편으로서 산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뭐 외국을 나간다거나 또는 국내에 뭐 제주도를 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여행 준비를 합니다만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먼저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다양한 정보는 주로 직접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그 승려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그 운수행각이라고 하지요. 구름처럼 바람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의 정보 수집에서 그 승려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수 유람에서는 미리 그 명성지에 대한 기록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유람록 또는 뭐 유산기 또는 이제 와유록, 뭐 견문록이라 합니다. 특히 와유록이란 말은 누워서 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예전에 노린했던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젊었을 때를 추억하는 것을 우리가 와유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그 지역의 읍지, 지방 지리지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지를 분석하는 것인데 우리 청량산을 유람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량지라고 하는 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산에 오기 전에는 그러한 청량지를 실려 있는 태계 선생의 시라든가 또는 주세봉 선생의 지은 유산록을 탐독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그 소지품, 준비물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비에 쓰이는 돈, 그리고 또 뭐 먹기 위한 식량, 양식이라든가 또는 잠을 자기 위한 친구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 내비게이션 같은 그 정리표라든가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다르게 이분들은 신경 근사로 같은 책도 가지고 가서 저녁이라든가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주로 문방 시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뭐 벼루라든가 붓, 종이 같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소화번이라든가 또는 청심환 같은 비상약품도 가져갔고, 그리고 미숫가루라든가 꿀 같은 비상 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비의 교통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도보는 가장 큰 즐거움을 줍니다. 옛날 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재성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저기 쏘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보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고, 그러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말이라든가 또 노새, 그다음 뭐 나귀, 소 같은 그런 탈 것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노새 가운데 청노새는 상당히 여행에 어떤 운치를 더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경상도 군위 출신의 그 창에 정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여행을 하신 분입니다. 아침에는 백두산 밑을 걸었고, 그 저녁에는 뭐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평생 노새 한 마리, 청노새 한 마리, 그리고 보따리 하나, 그 다음에 어린 종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뭐 일반적으로 그 간단한 그 수레인 견녀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녀는 승려들이 메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역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견녀를 준비해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뭐 대동강 부백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간동 팔경의 우리 그 강릉 경포대라든가, 그리고 고성의 3일포 같은 곳에서는 배를 띄워서 흥치를 돋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행 중에서는 어떤 활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라든가 또는 산문, 일기 같은 문학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행 또는 그 여행 장소는 문학 창작의 어떤 터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독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찰에는 시승이라든가 또는 고승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과 불교에 대한 어떤 종교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행하는 도중에는 뭐 노정에 있을 경우에 친지를 방문해서 문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태산에 가보면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명성지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제명은 바위에 새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찰의 벽이라든가 기둥에도 붓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록이라는 그 기념품을 남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체로 여행했을 경우에 헤어지기 전날 밤에 모여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호, 그리고 거주지를 씁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그 참여자 가운데서 가장 글을 잘하는 분이 서문과 발문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명은 참여한 사람의 수만큼 만들어서 가지고 그것으로 여행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여름의 경우에는 탁족이라든가 간소 같은 좀 고답적인 걸 통해서 어떤 정신 생활의 한 방편으로서 여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서 뭐 볼거리가 없다면 아마 그 재미가 좀 덜하겠죠. 조선시대 선비들의 볼거리는 굳이 얘기한다면 산수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 웅대한 스케줄이 주는 그 어떤 감흥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떤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그 즐거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유산이라든가 선nhân 유적 같은 것입니다. 특히 그 원래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들은 정보를 만약에 듣고 뭐 주변에 임금의 행차라든가 또는 감사의 행차 뭐 이런 큰 볼거리가 있으면은 일부러 그 노정을 늦추거나 길을 바꿔서라도 꼭 들려서 보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찰에서는 뭐 강대놀이라든가 그리고 불교 의식 하나인 범패 같은 그런 승무 같은 것이 특히 지방 간의 경우에는 것이 공연이 가능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치폭이라는 놀이입니다. 이 치폭은 폭포로 달려간다는 뜻인데, 금강산의 그 외금강에 가면은 발련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발련이라는 못에는 발련사라는 그 사찰이 있었고, 이
그 반년에 떨어지는 이 폭포는 길이가 한 60m고 경사는 한 40도였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그 폭포 위에서 그 썰매를 타듯이 물줄기를 타고 폭포 밑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는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여행이 과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남긴 기행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국 대전에 보면은 사족의 부녀로서 산천에서 즐기는 자는 곤장백대에 처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적용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여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꼭 방 안에서만 또는 집 안에서만 있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들은 그 뭐 연한희 씨라든가 우유능 씨, 그 다음에 김금원 같은 분은 여성으로서 남성 못지않은 여행을 즐겼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 출신의 그 객주로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김만덕 경우는 뭐 기행문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제주 출신으로서 육지에 나와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또 서울에서 그 임금을 만나 뵀던 그런 분입니다. 그 이분은 그 제주도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서 그 제주도에 굶어 죽어가는 1000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가 조정에 보고하자 정조 임금이 만덕에게 소원이 무료라고 묻자 소원은 별거 없고 서울에 가서 멀리서나마 임금님을 한번 뵙고 싶고 그리고 금강산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소원대로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김금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원주 출신인데 14살에 남장을 하고 혼자서 금강산을 다녀온 그런 의지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부임하기 전에 부임지에 먼저 가서 주변의 명성고적을 볼 정도로 아주 그 진취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여행이 과연 선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동기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대의 서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만건의 척을 읽고 말리기를 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도 가장 실천하고 싶었던 바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서화에 있어 가지고 문자향과 서건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여행과 어떤 독서의 불가분의 관계를 비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 이외에도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 늘 쓰는 말은 독서는 뭐 책을 읽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노니는 것 같다. 또는 뭐 학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고 해서 학문과 독서 그리고 여행을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선비 여행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인문, 자연이 어우러진 그런 현장 체험 같은 현장 학습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조선 선비들의 여행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행복해 주고 싶으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여행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졌던 이 여행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원천적인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진략인데 오늘날의 어떤 유형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